오늘은 공선욱 작가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남쪽 바다, 푸른 나라.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남쪽 바다, 푸른 나라. 공선욱. 영주 담임 이민우 선생에게서 영주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게 지난 봄이었다.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해본 결과 위암이었고 말기였다. 말기여서라기보다 입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한번 춘향에 갔다 온 뒤로 여름을 넘기는 동안 하는 춘향 영주집에 두어 번 전화를 했을 뿐이다. 가을의 문턱에서 하는 춘향 김유분 노인의 부음을 들었다. 역시 이민우에게서였다.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었다. 언젠가는 영주를 자신이 데려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몰랐다. 영주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안 되긴 했지만 뭘 문상식이나 할 필요가. 문상이 아니라 상주가 돼야 할 판이야. 생판 남이잖아. 당신이 왜 영주한테 그리 애정을 쏟아부어?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이 취재한 부모 없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야? 내친 김에 그런 애들 모아서 고아원이나 차리지 그래? 없는 살림에 김유분 노인 병원비 지출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만만치 않아서일 것이다. 하는 질의 아내 눈치가 봐진다. 취재 겸 해서 춘향에 한번 갔다 오지 뭐. 취재라는 말에 아내 얼굴이 조금 누그러지는 기색이다. 카메라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서긴 했지만 필름이 없는 빈 카메라였다. 혹시 필름이 있다고 해도 참혹한 가난 뒤에 온 노인의 죽음을 태연히 카메라에 담을 용기가 한에게는 없었다. 문상객이라야 밭고랑이나 개천 너머에 산지하는 몇 안 되는 집들에 사는 노인들, 영주 담임 이민우 선생과 한, 그리고 영주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두어 사람뿐이었다. 친척이나 일가가 있을 법한데 김유분 노인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 어린 영주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어디 피부치가 있다면 김노인 스스로 그 일을 했어야 했지만 미처 그럴 새도 없이 김노인은 어린 손녀 영주를 옆에 두고 홀로 눈을 감았다. 평시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영주는 요즘은 아파서 일도 못하고 늘 누워있는 할머니가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가려다가 할머니 냄새가 맡고 싶어져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고 했다. 그렇게 할머니를 안고서 영주도 그만 잠이 들어버렸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더라는 것이다. 어린 영주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초상 마당에 온 딱 그만큼의 사람들 뿐이었다. 한이 어떻게 관과 상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걸 떠맬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이민우 선생과 동료 교사 둘, 그리고 한이 상두꾼이 되었다. 딱 네 사람이 맸을 뿐인데도 상여는 비현실적으로 가벼웠다. 김유분 노인은 자신이 불을 내 일구어서 평생 지어먹고 산 산비탈 고추밭에 묻혔다.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이민우와 한만 남았다. 영주는 할머니 옷가지를 마루 가득 내놓고 태울 것과 태우지 않을 것을 분류하고 있었다. 한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이 먼 길을 떠날 때 아내가 비상시에 쓰라고 준 휴대폰이다. 집에서 온 전화였다. 한은 습관처럼 사람이 없는 뒷곁으로 돌아가 전화를 받았다. 아내의 목소리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하는 내용은 며칠 전부터 오줌을 눌 때마다 고추가 아프다고 울상을 짓던 아이가 급기야 오줌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가보니 급성 신우신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아이 때문에 놀란 것은 뒷전이고 아내 목소리가 착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입원비 때문이란 것쯤은 한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전화가 온 김에 이쪽에서도 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주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영주를 까지 했는데 전화는 거기서 그만 끊어지고 말았다. 전화가 끊어진 이유가 뭐든 간에 다시 저쪽에서 전화가 오지 않은 이상 이쪽에서 전화를 걸 용기가 한은 없었다. 영주가 김유분 노인의 옷까지 몇 벌을 안고 뒷곁으로 오다가 무르춤하게 한을 바라본다. 한은 꼭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허둥지둥 앞마당 쪽으로 나오고 말았다. 영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장난 집의 최종 정리로 마당을 쓸고 있는 이민우에게 한이 불쑥 물었다. 사실 이민우 선생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이었다. 지금 한창 결혼에 기대로 들떠 있을 총각한테 영주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곳에 혼자 살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지요? 젊은 선생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대단한 해결책이라도 생각난 듯. 친척들이 있을 건데요. 영주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동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할머니가 입었던 옷가지 몇 벌을 열심히 태우고 있는 영주를 부른다. 친척이요? 모릅니다. 이민우 선생의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좀 전에 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민우 선생은 자동적인 몸짓으로 살인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얼핏 들려오는 내용으로 봐서 약혼녀에게서 온 전화인 모양이었다.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고 온 그가 어쩌지요?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아, 아니요. 가보세요. 고생하셨네요.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방금 한이 한 말은 이민우 선생이 한에게 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주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스님한테 연락해. 알았지? 사실 이곳은 한창 피 끓는 나이에 젊은 선생에게는 정부치기가 힘든 곳일 것이다. 총총히 사라지는 제 담임 선생의 뒤에 대고 영주는 절을 하고 나서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다가 스르르 팔을 내리는데 두 줄기 눈물이 영주 뺨을 적시고 있다. 영주야, 내 생각은 어떠냐? 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너는 아직 1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고 너를 보호해줬던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디서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야. 11살이면요, 하나도 어리지 않니다. 영주야, 아저씨 집에 가서 살래? 아니요. 그냥 이어서 혼자 살랍니다. 영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눈에 눈물이 가득 괸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것을 알겠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남기신 거 없어? 아, 맞다. 어제 찾아보면 있을 낀데.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돈다. 뭐가? 할머니가 그랬니다. 할머니 죽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다 할머니 일가들입니다. 찾아볼랍니다. 영주가 방으로 들어가 제 할머니가 쓰던 반지꼬리를 뒤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뒤져도 실, 바늘, 헝겊 조가리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다. 아, 속상해. 할머니가요. 그 사람들 주소 보고 찾아가면 박대는 안 할 거라 했니다.
그러는데 그 친척들 이름이랑 주소 적어 놓은 종호가 없네요. 친척들 찾아가 보고는 싶어? 아, 아니래요. 그럼 아저씨 집에 가 살까? 아저씨 집에 가 살 바에야 친척들 찾아가는 게 낫지요. 아무리 아저씨 마음이 좋다 해도 아저씨는 생판 남인데. 아내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아저씨는 영주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저씨는 그렇다 쳐도 아줌마는 안 그러긴 믿어. 남은 남이지요, 뭐. 영주는 다시 한번 오금을 박듯이 야무지게 내뱉는다. 영주의 그런 태도에 하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부끄러움 뒤에는 느닷없이 또 부하가 솟구쳤다. 그래? 그럼 아저씨 남이니까 이만 가볼란다. 잘 있어라. 갈라고요?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모른 척하고 성큼성큼 오두막의 낮은 살인문을 빠져나가 버린다. 차는 동네 입구에 있다. 차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 혹시나 하고 뒤돌아봤는데도 영주는 살인문 옆에서 손만 흔들고 있다. 안 봐도 안다. 어린 영혼을 압박해오는 생존의 무시무시한 공포가 지금 눈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동을 걸었다. 영주한테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 차를 움직였다. 영주 집은 산모릉이를 돌아가는 응달에 있으므로 차가 동네를 벗어나기만 하면 금방 보이지 않게 된다. 차를 세워놓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 걸기는 일종의 오기다. 여보, 영주를 말이야. 아무래도 집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되도록이면 흥분하지 말고 평이한 목소리로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한다. 그의 사정도 딱하지. 딱하긴 하지만 생각해봐요. 내 자식도 건사하기 힘든 판국에 생판 남이네를 데려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솟아나는 역정을 잔뜩 구겨 넣느라 아내도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까.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쪽에서도 조근조근하게를 외우기는 외웠건만. 남이라고? 생판 남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부모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면 그래서 남이면 그 남들이 어찌 살든 어찌 죽든 내 알바가 아니란 말이야? 뭐야? 바로 이영숙 씨.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살벌해지고 나빠지는 거야. 알아? 그래. 이영숙이는 나쁜 년이야. 아저씨가 날 나쁜 년으로 몰아가거나 말거나 다음 달 카드 결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각종 공과금, 은행 이자, 아이들 학원비, 보험료, 당장의 병원비. 침을 꼴딱 삼키고 숨을 한번 고른 다음에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적어도 영주를 집에 데려오겠다는 태도도 그리 정직한 태도는 아니야. 아니, 어쩜 위선일 수도 있어. 이번에는 이쪽에서 전화를 탁 끊고 말았다. 하는 발작적으로 차를 후진시켰다. 영주가 울면서 방을 치우고 있다. 울음소리는 그쳤다가 시작되고 다시 그쳤다가 시작되고를 반복했던 듯하다. 영주야. 성큼 들어서는 하늘 보고 영주가 운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얼른 돌려버린다. 정말 아저씨 집에 안 갈 거야? 아저씨, 좋은 생각이 떠올라니더. 참 좋은 생각이 아니라 친척이요. 저 거기로 달다 주실라니껴. 짐은 옷하고 책만 싸면 되니더. 눈빛이 반짝반짝하다. 아마도 울면서 생각에 생각을 곱씹은 모양이다. 친척이 어디 사는데? 황새골이니더. 저를 거다 달다만 주고 아저씨는 마음 푹 놓고 아저씨 일 보러 가시만 좋겠니더.
정말 황새꼴인지 뭔지로 가고 싶어? 예. 흔쾌히 대답한다. 좋다. 그럼 남이 아닌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황새꼴이라 거기가 어디지? 그냥 황새꼴이라 했니더. 좀 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봉화군을 벗어나지는 않지? 봉화가 뭐니껴. 같은 취향면인데. 여기도 춘향면인데 황새꼴도 춘향면이면 바로 지척이네 뭐. 한참 멀었는데. 아, 맞다. 그때는 걸어서 갑니다. 걸어갈 때는 식사하게 멉니다. 언제 가봤니? 2학년 땐가 한번 할머니랑 걸어가 봤니다. 혼자 살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도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다. 황새골에 사는 이가 누군지 영주도 한도 모르지만 영주가 의탁을 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영주는 그래도 이 세상 어딘가에 제가 찾아가도 좋은 친척이 살고 있는 것이 좋기는 좋은지 눈물 가득했던 눈이 어느새 말갛게 씻겨 있다. 니요? 두 사람이 들어서는 쪽을 보고 노인이 팩 소리나게 묻는다. 황새골은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첩첩 산골이다. 김유분 씨를 아시나요? 김유분이가 아니고. 아하, 김유분이가 내 누이래요. 하하, 어쩐 일로 오십니까? 마을이랄 것도 없는 마을이다. 집은 단 세 채. 그중 첫 번째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주의 친척 집을 대번에 찾았다. 노인이 낯선 사람을 일단 반갑게 맞아준다. 김유분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뭐시래요? 언제? 사흘 전에요. 하이, 그와 기별이 없는 거래요.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죽었어? 이게 무슨 일이고. 앉을 곳이 이리도 없네. 아무데나 앉아있어. 앉아서 차근차근히 말해 보이더. 집안 풍경이 사뭇 황량하다. 노인 말대로 어디 앉을 곳이 없다. 노인은 그대로 마당에 쥐질러 앉고 하는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아서 말했다. 김유분 씨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 무슨 암? 위암이었답니다. 그런데 김유분 씨가 돌아가시니까 여기 이 손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친척 되시는 어르신네 집에서 이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온 겁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 아이를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취재? 네. 망구가 밭에 갔어. 올게도 강하라고 당구 심갑니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러 휘적휘적 걸어가 버린다. 노인이 내색은 안 해도 눈에 꾸적꾸적 피어나고 있는 게 눈물임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 집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할머니 오빠 집이야. 할머니 친정집일 수도 있어. 아하, 그렇구나. 몰랐어? 영주가 쑥스럽지만 뭔가 든든해진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혀를 쏙 내민다. 그러나 이 집은 영주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터전이 될 수 없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천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고 단 세 채만 남은 골짜기에 노인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약초를 심어서 연명을 하는 곳이다. 노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밭 가운데서 누군가를 부른다. 머리에 수건을 쓴 안노인이 다가온다. 노이가 죽었다네. 암으로. 암으로? 안노인이 놀라지 않고 무심하게 묻는다.
올게 넘길 줄 알았더니 살 전에 죽었다 안 그러나. 기별도 없이 무심하네. 두 노인이 말들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온다. 영주가 어색하게 꾸벅 인사를 한다. 인자사 기별을 하면 어쩔 깁니까? 들어오래요. 방 안은 대낮인데도 터굴처럼 어둡다. 곰팡내도 진동한다. 안노인이 음료수 깡통을 2개 들고 온다. 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니다. 바깥 노인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하 소리를 연발한다. 다시 영주를 이 집에서 맡아줄 수 있느냐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한이 음료수를 마시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울게는 이래 삽니다. 산비께서 감자 심가 먹고 나물 뜯어 뭉쳐 먹고 안 살았니껴. 요새는 인자 강할 당구 심갔는데 중국서 넘어온 게 많아서 요새는 마카 또 죽지 싶니다. 탄재가 와 고추도 한 개 못 건지고 사는 게 우습지요. 뭐 우리 바깥 양반은 올게 80이래요. 나는 82이고. 저기 할머니 이 아이 아시죠? 아다마다요. 작년 그렇게 한번 보고 인자 보는갑제? 참 아도 복도 철이 없이까. 인자는 저 밑에까정 차가 오지만은 옛날에는 취향정 한 번 가재면 사무 걸어갔제요. 나무해서 팔고 좁쌀밥, 강냉이밥, 시방도 먹지만은 서석밥, 감자밥 이래도 먹고 살았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 혼자가 됐어요. 만고에 누가 없이니다. 자 할매도 막하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울음이 그치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그런데 아이가 이곳에 친척이 산다고 저를 여기다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를 맡아 주실 수 있을는지요? 놓고 가도 아무 탈 없을 깁니다. 눈물 어린 눈에 환한 미소를 담아 두어가도 괜찮다고 말한다. 고맙습니다. 여 살면 지가 고생이지 뭐. 아무리 고생이 된다 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제 영주 제가 원했던 바대로 친척집에 데려다 줬으니 자신은 이곳을 떠나도 무방하리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이제 어른들이 있는 집으로 남이 아닌 친척집으로 영주를 데려다 놨으니 안심을 해도 될 것이라고. 영주는 사실 취재 중에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아내 말대로 그 아이의 불행을 자신이 감당하려 드는 태도도 그리 정직한 태도는 아닐 게라고 의식적으로 되뇌어 본다. 이제 한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만 남았다.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얼마간의 돈을 아이 손에 쥐어주는 것, 그리고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러고 나면 한은 이곳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토굴 같은 방을 나섰다. 와, 일라니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주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난다. 밥은 자시고 가시더. 아닙니다. 영주야, 아저씨 갈게. 아저씨,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가면 안 되니껴. 저들이 붙잡으면 또 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두려운가 자문해 본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영주를 바라본다. 맑은 눈에 불안의 기운이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혼자 살겠다고 했다가
제 말로 친척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영주는 이곳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주는 저를 한이 데려다 주기를, 그리하여 한이 제 부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한은 느낀다. 아니, 영주가 원하든 아니든 정말 누가 됐더라도 상관없으니 영주가 의지할 사람, 영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제 속에 도사린 비정에 한은 진저리 친다. 폐촌이나 다름없는 동네,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폐가를 방불케 하는 집, 그리고 80이 넘은 노인들. 도저히 영주를 마음 놓고 두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곳에 어린 영주를 놓아두고 가도, 그러고도 마음 편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알 수 없음인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면 좋겠니? 그럽니다. 영주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산골의 저녁은 금방 왔다. 밥은 조밥이다. 누런 서숙이 까칠하다. 반찬은 된장국에 무생채, 그리고 졸인 고추, 그 반찬을 안주 삼아 노인이 술을 마신다. 여태도 하 소리를 연발하며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눈물 나니껴. 이래 사는 기보다 죽는 기 엘라 핀치 뭐. 안노인의 타박 섞인 탄식이다. 밥은 한 방에서 먹었지만 잠잘 곳이 영 옹색하다. 바깥 노인은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 잠을 자고 영주는 벽에 기대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안노인이 영주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는 것을 보고 한은 밖으로 나왔다. 별은 총총하고 공기는 차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수신불능이다. 수신불능인 것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다. 지직거리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HD라는 글자가 낯뜨겁다. 결국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나니 정막강산이 되었다. 정막강산의 밤에 남은 일은 잠을 자는 것뿐이다. 잠을 자기 위해 하는 자동차 시트를 뒤로 길게 젖혔다. 길을 나섰을 때 한의 익숙한 잠자리다. 영주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이다. 두 노인과 영주가 마당에 쪼르르 나와 서 있다. 아가 치제 양반 갔다고 새벽같이 일나서 나대는 통에 이래 나와 있는 거래요. 영주가 울음이 가득 들어찬 목소리로 안 되겠니다. 저 우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여기서 안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자꾸 집이 무너질라 그럽니다. 무서워서 집에 갈 거래요. 꿈을 꿨는가? 꿈이 아니더라도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반쪽도 장정 하나가 와서 주먹 한번 내지르면 폭삭 쓰러져 버릴 것 같게 위태하다. 두 노인이 애매한 몸짓으로 눈을 껌벅거린다. 영주가 냉큼 차로 올라온다. 크다란 구랭이가 부삭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구들장을 머리로 박습니다. 그래서는 우지끈 집이 내려앉은 깁니다. 영주는 숫제에 몸을 부르르 떤다.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두 노인이 기다리라는 신용을 한다. 기다렸더니 허연 옷을 입은 노인 둘이 턱 하고 나선다. 뒤늦은 문상인 셈이다. 아침 놀이 사냐에 퍼지기 시작한다. 노인들이 망연한 눈길로 산소를 바라본다. 노인은 툭툭 내뱉듯이 낮게 읊조린다. 와, 뭐가 맘에 안 들었나. 키가 다 차네. 오래비라고 있으면 뭐 하겠나. 전통이 안 되면 인핀이라도 붙여야지. 무심한 얼굴에 믿을 수 없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노인들은 인정은 있으나 형편이 상황이 닿지를 못하니 난감한 것은 한이다. 결심이 섰다.
큰 소리로 묻는다. 어르신, 이 아이 친척이 어르신들 말고 또 어디 없습니까? 야, 고모가 어디 있니 너? 고모요? 야, 나기 전인가 얼뚱애기 땐가 부산 어디로 갔더래요. 고모 이름이 뭡니까? 캬 이름이 캬 이름이 뭐시라더라. 기획이 하 기획이 기획? 기억이요? 뭐 기획이 부산 어디로 간 줄은 모르시고요. 소식이 없니다. 걔가 총기는 영판 좋은데 몸이 마음을 안 따라가는 아래요. 끝내 영주가 자신들을 따라 나서지 않자 노인들은 총총히 떠났다. 갈 데 없으면 어디든지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안 되겠다, 영주야. 여기선 안 돼. 영주는 아저씨 집에 가야겠다. 초등학생들은 금방 전학이 된다더라. 학교는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 따라 서울 가자. 어제 오늘 자신의 행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휘말려서 한이 말했다. 반가운데 오독하니 앉은 영주가 눈을 깜빡거리며 우리 할머니가 남의 신세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했니다. 그럼 친척 집엔 왜 가자 했어? 커는 남이 아니지 않는겨. 그래, 그럼 영주 너 엄마 찾아갈래?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체념의 기미를 아이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얄팍한 계산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대책이랍시고 한이 내뱉은 말이다. 지는 엄마가 없니다. 엄마 한 번도 못 봤니? 못 봤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엄마 없어도 고모가 있어서 고모가 엄마 같았는데 인자 그 고모도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고모가 어디 사는지만 알아도 고모한테 가는 긴데. 그럼 고모가 어디 사는지만 알면 고모네 집에 가 살 거야? 제 속에 도사린 비정은 때로 강교함으로 비겁함으로 그 얼굴을 달리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을 하는 것은 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입원을 했다는데 당장 올라가 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단 죽을 병은 아니니까 영주 일부터 마무리 짓고 떠나자는 생각을 한다. 결심 아닌 결심을 한다. 영주야, 아저씨가 1시간 내에 고모 사는 데를 확인해서 영주를 고모 사는 데다 데려다 주마. 만약에 1시간 뒤까지 고모 사는 데를 알아내지 못하면 영주는 아저씨 따라가는 거다. 알았지? 1시간이요? 1시간. 한은 춘향면 사무소로 차를 몰았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가을바람은 삽상하게 불어오건만 한은 제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좋은 바람 냄새에도 울컥 토악질이 다 나올 지경이다. 사무소 직원에게 이차 저차 이쪽 상황을 대충 읊은 다음에 김귀혁이라는 사람의 주소 변경 경로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거기는 경찰서 신원 조회 한번 때리면 훤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주소에 김기옥이라는 이름 나오지요? 그 사람 주민등록이 여기에서 어디로 되어 있는지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영준의 집 주소에서 나간 김기옥의 변경된 주소는 정확하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228번지로 되어 있었다. 이제 이 주소를 들고 부산으로 가서 영주를 그곳에 내려주고 나면 한도 영주도 만족스러운 결말이 될 것인가. 영주는 제가 쓰던 물건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들고 하늘 따라 나섰다. 이제 영주와 영주 할머니 김유분 노인이 살던 집은 그 독가촌 블록집은
바람에 삭고 햇빛에 바래지다가 어느 한날 조용히 소멸되고 말 것이다. 고모가 나 철날 때까지만 키워주면 내가 돈 많이 벌어 고모 은혜를 꼭 갚고야 말겠시더. 제 고모 주소가 확인된 것이 좀 흥분되었던지 영주 말투는 상당히 전투적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 지금 부산에 가는 길이야. 뭐라고? 안 와? 지금 못 가. 왜? 일이 그렇게 됐어. 무슨 일? 나중에 말할게. 세상에 세상에 영주가 도대체 뭐야? 자기 자식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도 남의 자식 걱정하느라고? 세상에. 아내는 숫째 말을 잇지 못한다. 아무튼 부산만 갔다가 올라갈 거야. 애는 좀 어때? 그렇게 애 걱정이 되면 당신이 직접 와서 보면 되잖아요. 글쎄, 사정이. 전화가 뚝 끊겼다. 아내 쪽에서 끊은 건지 아니면 저절로 끊어지는지 알 수 없다. 영주 고모 김기옥은 부산에 없었다. 춘향면 사무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청학동 사무소에서 김기옥이라는 사람의 전출 주소를 알아본 결과 김기옥의 주소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옥리로 되어 있었다. 경상도 봉화 여자가 전라도 고흥까지 간 사연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으로서는 짐작은 할 수 없으되 그 거리만으로도 아득해지는 기분은 어쩔 수 없다. 고모한테 지금 빨리 가시더. 날이 저물어 오는데도 영주는 길을 재촉한다. 영주는 비장하다. 한번 집을 나선 이상 그리고 그 집에 가봤자 이제 저를 기다려줄 이 아무도 없는 현실을 이 어린 것은 무섭게 각성하고 있다. 이제 고모는 영주의 목숨줄이 되었다. 생존, 그 무시무시한 현실은 이 어린 것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다. 지금은 어차피 가다가 날이 저물 것 같거든. 오늘은 여기 사는 아저씨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일찍 가자. 혼자 움직일 때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 지인들을 피했던 것이 한의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길을 나선 뒤 한은 모든 숙식을 길에서 해결하곤 했는데 오늘은 자신의 관습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초량동의 정은 집에 있었다. 한과 정은 20대 시절 같은 잡지사에서 밥을 벌어먹던 직장 동료였다. 정은 잡지사를 그만두고 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있다가 이즈음은 부산 인근 농촌에 새로 생긴 대학의 교수로 있다. 그는 이따금 취미로 소설도 쓰고 시도 쓴다. 물론 서점에서는 그의 작품을 구해볼 수 없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내미는 책 속에 그 작품들이 있다. 제가 취미로 썼던 작품들을 내밀 때와 같은 약간은 좀 치졸한 면이 있기는 있어도 평상시 정은 보통의 건실한 생활인이다. 정이 우국지사적인 면모를 보일 때는 주로 술을 마셨을 때이다. 정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다. 오신다니까 결사항전에 태세를 하고 저렇게 앉아 있답니다. 정은 결과부자 상태에서 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주를 안주인에게 맡기고 정 앞에 마주 앉았다. 와, 무슨 일이고? 아는 누구? 정이 무심한 어투로 부사말을 쓰는 건 속으로는 많이 반갑다는 표현이다.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할머니를 여의고 아무도 돌봐줄이 없는 천의 고아가 되었어. 연고를 찾아 부산까지 왔는데 내일 또 전라도로 넘어가야 할 참이야. 폭폭하구나. 술이나 마시자. 정은 영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앞에 놓여있던 잔에 술을 넘치게 따라 한에게 불쑥 내민다. 정은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가부자의 자세로 맑은 소주를 입속에 탁 털어넣고
하고 한숨을 쉬었다. 가히 우국지사 혹은 독립군의 면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우국지사 내지는 독립군이 가부좌한 등 너머로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그 소파 옆에 골프채 가방이 기대어져 있다. 안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절도 있게 술을 단숨에 입속에 털어넣는 정의 음주 자세 또한 결사항전의 자세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기는 하였다. 술을 마시면 말로 안주를 삼는 버릇도 여전하다. 정의 말은 늘 거두절미 중구난방이다. 대아랍전 이후에는 바야흐로 중미전쟁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남반부 아이들은 용병이 되는 거라고. 상층부들은 전부 아메리카에 짱박아 뒀잖아. 이도 저도 없는 민중들만 죽어나는 거야. 반도는 결단 나는 거고. 백척간두야. 백척간두라고. 아,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로구나. 정의 우국충정 앞에서 하는 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의 아이가 지금 미국에 조기 유학 가 있는 것을 하는 알고 있다. 모든 건 시구 지름이지. 아메리카 합중국의 지름은 아직 봉도 안 뜯었어. 없는 악마를 만들어 놓고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나 어쩔 것인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이 매랴. 정의 설파는 일면 날카로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한,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진부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아무려나 정의 나라 걱정의 위력 앞에서 하는 영주 생각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다. 정의 기괴한 탄식 소리에 정의 아내가 건너온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마셔요. 주섬주섬 술자리를 거두려고 한다. 그런데 이젠 한이 나섰다. 아, 재수씨, 치우는 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조금만 더 이 자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술에 취하긴 취했던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대목에서 하는 그만 울컥 목이 메고 말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주의 말이 하늘 울릴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한의 부탁으로 연장된 술자리였다. 정이 이후에도 무슨 말인가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다.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정의 아내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다.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영주가 떠올랐다. 그때야 정의 아내가 소리치던 것이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리였음을 알겠다. 왈칵 거실로 뛰쳐나갔다. 아무도 없다. 어디선가 휴대폰 벨이 울린다. 자신의 것이다. 어김없이 아내다. 들고 가지 않겠다는 휴대폰을 아내가 한에게 한사코 쥐어준 것은 이렇듯 아내 자신이 수시때때로 전화를 하기 위함이었던가.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도 없어. 당신 술 마셨어? 영주가 없어졌어. 세상에 또 영주래. 영주는 다음에 얘기하고 한 열흘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병원비를 어디서 마련한대? 딴 때는 내가 이러지 않았잖아. 그치만 자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큰애는 지금 저 혼자 밥 끓여 먹고 학교 간단 말이야. 지금 집안 상태가 어떤 줄이나 알고. 울음이든 분노든 아내 속의 것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그럴 땐 이쪽에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전화가 2번 더 울렸지만 받지 않는다. 문소리가 난다. 정의 아내가 들어온다.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는데요? 문득 짚이는 바가 있어 서둘러 나가려는 찰나
정의 아내가 내미는 것이 있다. 갈대 문학이라는 낯선 잡지다. 그이가 한 선생님 가실 때 꼭 전해달라 해서요. 책을 받아들고 15층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 속에서 한은 꼭 술 때문만은 아닌 헛구역질을 몇 번 했다. 어제 아이는 저를 빨리 제 고모한테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한이 술을 마시는 동안, 술을 마시면서 우국 충정을 하는 동안 영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낯선 도시의 15층 아파트에서 이제 저를 제 피부치에게 데려다 주겠다던 사람은 저하고는 상관없이 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 술을 마시고 저는 못 알아들을 말로 악을 쓸 때 영주는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 영주는 제가 먼저 나옴으로써 한을 깨운 것이다. 제 힘으로는 어디로든 갈 줄 모르고 갈 수도 없어서 영주는 한을 기다리며 저를 데려다 줄 한의 자동차 옆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꼭 숙취 때문이라기보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을 말하다 갈 곳 없는 영주를 잃을 뻔한 것 같아 한은 영 입맛이 쓰다. 날은 굳고 바람은 거세다. 비가 오려는가. 집을 나선 지 닷새째다. 아내한테서도 이제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는다.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도 경계를 넘었다. 고흥 녹동항에 가서야 금산이 거금도임을 알았다. 녹동항 후미진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거금도 들어가는 배를 탔다. 거금도 바로 앞에 소록도가 보인다. 아저씨, 제가요. 배는 처음 타보는 거래요. 좋아? 재밌고 신납니다. 영주야,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바로 소록도란다. 우리말로 풀면 작은 사슴 섬이야. 이름이 꼭 영주만큼이나 예쁘다. 그렇지? 예. 섬에 관련된 슬픈 사연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어젯밤에 아저씨 술 많이 마셔서 영주가 속상했지? 아니더, 제가요. 그게 아파트가 너무 높아 자꾸 멀미가 나올라 했어서 나온 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떠오른다. 한도 15층에 산다. 영주는 아파트가 싫은가 보구나. 어때요? 좋기는 좋은데 처음이라 그렇지요. 제 물음은 영주의 대답에 비해 그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영주 대답은 또 그 얼마나 야무진가. 얼굴이 붉어져 오는데 마침 배가 거금도에 닿았다. 인자 여 가면 우리 고모 있니껴? 그럼 왜 이리 배가 짧으니껴? 무슨 소리니? 좀만 더 타시면 싶어. 그럽니다. 고모 집에 다 왔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건지도 모른다. 고모가 저를 반기지 않을 것이 먼저 두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짐작은 하지만 한은 애써 말머리를 돌린다. 배는 다음에 실컷 하고 지금은 고모부터 찾아보자. 주민에게 대흥리를 물었다. 대흥이요? 대흥 누 집에 가시오? 김기옥 씨를 찾습니다. 사람은 모르겠고 대흥도 여러 질인디 그러고 대흥을 가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신양고정 가야 돼야. 그때 황새골 노인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여자분입니다. 그러면 거그까? 연홍도 사는 겨 음씨. 아, 저그 오네. 조그만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타박타박 걸어온다. 아이를 따라 버스를 탄다. 아이에게 접근한다. 얘야, 이름이 뭐니? 김주희여요. 대답 소리가 야무지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어머니 성함은요. 김자, 귀자, 옥자여요.
그리고 아버지 성함은요. 김자, 상자, 철자여요. 주인은 마치 제 부모 이름을 누군가 물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동 테이프 돌아가는 것 같이 일사천리로 제잘거린다. 영주를 돌아봤다. 놀라움이 정지된 멍한 표정이다. 영주야, 왜 그러니? 아니요. 기뻐 그러니더. 버스에서 주희가 떼떼구르르 구르듯이 팔짝 뛰어내린다. 주희를 따라 한도 그렇게 한다. 영주만 그렇게 안 한다. 주희가 또다시 선착장으로 파랑새처럼 달려간다. 한은 이번에는 영주 눈치를 살핀다. 영주 걸음걸이가 자꾸 주춤거린다. 한은 영주 걸음에 제 걸음을 맞춘다. 선착장에 되어져 있는 푸른색 작은 배로 주희가 공중으로 몸을 날려 팔짝 뛰어내린다. 영주는 겁이 잔뜩 난 표정으로 한을 쳐다본다. 주희처럼 해봐라. 영주가 선착장에 이끼 낀 방파제 돌을 조심스레 밟아 내려서 배로 들어간다. 배로 들어간 주희가 운전대 앞에 서 있는 사내에게 쪼르르 달려간다. 영주는 배 바닥에 꼼짝 않고 주저앉아 버린다. 주희가 사내 손을 잡아 끈다. 아버지, 저 아저씨가요. 엄마 성함 물어봤어요. 사내가 한을 바라본다. 한이 사내에게 다가갔다. 주희 아버님이십니까? 예, 제가 주희 애비입니다. 김기옥 씨 남편 되시죠? 그렇소만, 뉘신지요? 경계하는 건 아니고 다소 의아한 표정이다. 얼굴이 검게 그을리긴 했지만 쌍꺼풀 진 눈에 옅은 웃음기가 배어있다. 숙기는 없어도 한눈에 봐도 건실한 사람임이 느껴진다. 한은 경상도 산골 춘향에서 전라도 녹동 앞바다 연홍도까지의 여정 내력을 주희 아버지 신양호 선장에게 설명한다. 신양호 선장, 김상철이 뚜벅뚜벅 영주에게 간다. 오니라고 겁나게 수고했지야. 영주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제 고모부를 쳐다보다가 수줍은 듯 배시시 웃는다. 그때 느낀 한의 감정은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었을까. 바닷바람이 거세다. 파도도 좀 이는 것 같다. 김상철 선장은 이만큼의 바다, 이만큼의 파도는 바람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라는 무심한 표정으로 연홍도를 향해 힘차게 배를 몰았다. 거금도 신양 선착장에서 연홍도까지는 채 5분이 안 걸렸다. 그 5분이 안 걸리는 뱃길이 참으로 험했다. 녹동에서 거금도 오는 배는 철선이라 몰랐는데 FRP로 건조된 신양호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져 버릴 것만 같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서 철썩하고 파도가 한번 몰아쳐 올 때마다 온 얼굴에 짠 소금물을 뒤집어 써야 한다. 그러나 김 선장의 얼굴은 추워의 동요도 없다. 그냥 그는 있는 힘껏 배를 몰아갈 뿐이다. 연홍도에 도착한 김 선장이 유달리 야무지게 배를 묶는다. 매번 이렇게 야무지게 묶습니까?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령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 선장은 닻을 내린 배를 4군데나 묶었다. 김 선장을 돕기 위해 한이 마지막 밧줄을 쇠 말뚝에 묶는 도중이었다. 갑자기 뒷목이 삐끗하면서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다. 겨우 목을 추슬러 고개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부터 목 밑으로 강한 통증이 왔다. 배에서 내린 주인은 냅다 집으로 달려가더니 자전거를 타고 나온다. 엄마와 함께였다. 영주 고모 김귀옥이었다. 검은 바지에 하얀 스웨터를 입었는데 옷차림이 몹시 추워 보인다. 아니, 추워 보인다기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한 슬픔이 그 얼굴에는 깃들어 있었다. 한은 목이 아파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빤히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했고 김기옥이 온 얼굴의 근육을 모아 안녕하세요 라고 힘겹게 그러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기옥은 조카 영주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김기옥이 말없이 팔을 내밀어 영주를 안았다. 영주가 어색하게 다가가 그 품에 안긴다. 인지야말로 한은 명실상부하게 모멸감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영주를 제 피부친 고모한테 인계했으니 한은 이제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생겼다. 한 손으로는 뒷목을 지그시 누르고 한 손으로 휴대폰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배터리 다른 지가 한참이나 지나 있었다. 김 선장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말을 틀 겸 인사삼아 한이 물었다. 도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띄우시나요? 6번 띄웁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도선 띄워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300 받습니다요. 다른 수입은 없으시나요? 무슨 취재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꼬치꼬치 묻게 된다. 바다에 통발을 놔서 고기도 잡기는 잡는데 도산 때문에 먼 데까지 나가지 못해 많이는 못 잡습니다요.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김 선장의 집까지 오는데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오한도 인다. 날이 저물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김 선장이 오늘의 마지막 도선을 띄우기 위해 선착장으로 나갔다. 바깥 주인이 없는 집에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김 선장의 아내 김기옥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영주가 제 고모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할 수 없이 김 선장이 배를 띄우는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한이 가는 줄 알고 영주가 숨이 턱에 차서 따라 나온다. 영주야, 이제 아저씨 그만 가봐도 되겠니? 갈라니껴? 묻는 소리가 어쩐지 시무룩하다. 영주가 고모도 만났으니 이제 아저씨가 할 일이 없잖니. 그러면 안녕히 가시더. 영주가 제 담임 선생한테 하던 대로 절을 하고 나서 손을 흔든다. 영주야, 여기서 학교 잘 다니고 즐겁게 지내라. 알았지? 알았니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알았니더. 고모 말씀 잘 듣고 여기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라. 응? 알았니더. 밥도 잘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 응?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한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린다. 신양호에 올라탔다. 파도를 따라 배가 너울거린다. 바닷물이 와그르르 얼굴을 덮친다. 배 바닥에 주질러 앉아 안간힘을 쓴다. 이건 벌이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 몸으로 어디를 간다고 하십니까? 택도 없습니다잉. 김 선장의 말이 일종의 조소인 것만 같다. 한은 투항하듯 말했다. 다시 댁으로 가십시다. 사람을 실어야 가지요잉. 술에 취한 노인이 배 안으로 들어와 철퍼덕 주저앉는다. 실어야 할 사람은 그 노인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신양호는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다. 노인이 다그친다. 아이, 아무도 없는데 멋을 기다렸상가. 싸게 가세.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무엇을 기다려? 안 갈 것이요. 노인 때문이 아니라 하늘 보고 김 선장은 뱃머리를 돌린다. 그러면서도 자꾸 거금도 쪽을 바라본다. 김 선장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은 쓰러져 버렸다. 뭐합니까? 영주가 아저씨 같다고 저리 울고 있니더이. 주희 아버지 방금 전화 왔는데 오촌 아재가 신양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 번 더 갔다 와야지 어쩔 겁니까? 온몸이 흠뻑 젖어서 들어온 김 선장에게 김기옥은 한 번 더 배를 띄워야 한다고 말한다. 맥이 풀린 김 선장이 그 와중에도 한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면서 불평을 한다.
글씨, 암만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한 양반은 빨리 가자고 조르고 또 한 양반은 배 바닥을 벌벌 기고 있고 시간도 다 돼서 돌아온 것이제. 주희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런데 어쩔 겁니까? 한 번만 더 다녀오세요. 예? 또다시 전화가 온다. 아, 예. 주희 아버지 나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낼게. 예. 하는 집에 전화를 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하룻밤만 자고 이튿날 곧바로 섬을 떠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새벽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김 선장의 도선 신양호도 발이 묶였다. 바닷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김 선장의 움막을 방불케 하는 집은 방벽과 천장 곳곳에 틈이 벌어져 있고 방바닥은 폭격을 맞은 듯 여기저기가 푹푹 꺼져 있으며 문풍지는 절반이나 뜯겨져 있어 바람이 무시로 바깥과 방 사이를 통과하고 있다. 뒷목의 통증은 가시지 않고 신혈이 오르기 시작했다. 몸은 추웠다. 영주가 근심 어린 눈으로 하늘 들여다보다가 주희와 함께 제 고모를 따라 나갔다. 김 선장의 아내 김규옥은 마을에서 위탁받은 가게에 나갔다고 했다. 누가 뭘 사겠다고 연락을 해오면 그때그때 문을 여는 가게다. 산골에서 나서 산골에서만 자라온 영주는 섬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제 고모 부부와 사촌 주희가 있어 그런지 많이 불안해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목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듯이 해상의 폭풍주의보도 해제되지 않는다. 김 선장이 커피를 타준 다음에 쑥뜸을 하게 돌아누워 보라고 한다. 섬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이렇게 자가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커피를 마시고 방에 온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니 동통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등허리에 쑥을 올려놓아주는 김 선장의 두툼한 손길이 한에게 안정을 주었다. 이런 날 김 선장님은 술 안 드십니까? 쑥뜸을 올려놓고 김 선장이 무료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을 보고 한이 말을 붙여본다. 술을 끊었습니다. 왜요? 내가 10몇 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배를 타다 보니 유일한 오락이 술 마시는 거였죠. 원양어선 타면서 상어, 돌고래떼와 싸우고 인간들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고 고독과 싸우며 뱃놈으로 30년을 살았지요. 부산에서 주희 엄마를 만났습니다. 내가 올해 49, 주희 엄마가 42이고 주희가 8살이니 둘 다 좀 늦게 만난 인연이지요. 주희가 태어났고 30년 뱃놈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술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완력을 쓰고 주정을 하니 하루는 주희 엄마가 점잖게 그러더군요. 고향에 와서까지도 다른 것도 아닌 술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살고 싶으냐고. 초롱초롱한 주희 눈에 눈물을 달게 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주희 엄마 김기옥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손에 붕장어 자루가 들려있다. 김 선장이 생선 자루를 받아든다. 그런데 요리를 부엌에서 하지 않고 비가 오는 마당에서 우산을 쓰고 하고 있다. 왜 부엌에서 요리를 안 하세요?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럽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김 선장이 직접 생선을 손질하고 김기옥이 우산을 받쳐준다. 그것을 입식 형식이 갖춰진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 양념하고 익히는 것은 김기옥이 한다. 부부는 불편하게 짝이 없는 생활도 하다 보면 도가 트인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처음 김기옥을 봤을 때부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검은색의 작은 가방을 줄곧 대각선으로 메고 있는 것이었다. 한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허리에 차고 있는 그게 뭐예요?
이거에 별거 아닙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약간은 당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가 더욱 호기심을 자극했다. 별것 아니라면서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하세요? 실은 예. 김기옥의 말에는 봉하말과 부산말과 고흥말이 묘하게 섞여 있다.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이라도 하듯이 조심스레 끄집어낸다. 사연인 즉슨 이들 부부가 푼돈을 아끼고 아끼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늘 놓아두던 곳을 뒤져도 안 나오다가 한 달도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주위 장난감 용기에서 찾았다고 했다. 그 후로는 이렇게 통장이 든 가방을 허리에 직접 차고 다닌단다. 한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군가 훔쳐갔다가 분실 신고된 통장임을 알고 여의치 않자 조용히 되돌려 놓은 것이다. 그런데 김기옥은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부주의로 빚어진 일로만 돌렸다. 내가 사람이 총기가 없어. 안 그러십니까? 자네가 왜 총기가 없어? 자네같이 야문 사람이 어딨다고 그려? 부부의 정담 사이사이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물밀듯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곤 한다. 주인은 내내 혼자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언니가 생겨서인지 영주 옆에 찰싹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이따금 파도도 칠 것이다. 그러나 파도는 또 이내 잠잠해질 것이다. 싱크대가 고장났다고 대수냐? 부부가 함께하면 그만이다. 봐라, 통장도 훔쳐갔다가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 또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남들 눈에 좀 우습게 보일지라도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 됐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제 저 두 사람이 영주를 책임질 것이다. 부엌이 망가졌어도 둘이 함께하니 문제없는 두 사람이, 다시는 돈 같은 거 잃어버릴 염려 없는 두 사람이 영주를 키워줄 것이다. 이제야말로 하는 명실상부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밥상이 나왔다. 아무 일도 안 해주고 하루 종일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만 있다가 밥상을 받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멸치볶음에 붕장어회, 미역국에 파무침이 정갈하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몸이 아픈데도 이상하게 입맛이 돌았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영주가 비명을 질렀다. 지냅니다. 김 선장이 파리채로 지네를 누르고 휘주로 싸서 마당에 버렸다. 날구지 하느라고 가끔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치우고 주희 엄마는 주희와 영주를 불러 공부를 시킨다. 김 선장이 텔레비전 볼륨을 낮춘다. 주희야, 시는 입으로 노래하듯이 외워야 제맛인기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쓰는 것보다 한번 소리나 읽어봐라. 영주야, 영주도 같이 한번 해보구라이. 영주는 방바닥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사방을 둘러본다. 또 지네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다. 파도 소리는 무시무시하다. 바람은 이 낡고 허술한 움막집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듯이 불어온다. 그런데도 그 집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옆방에서 김 선장과 함께 자다가 영주 비명소리에 다시 잠을 깼다. 지네가 물었니다. 지네가 꽉 물었니다. 김 선장이 사방을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다시 불을 끄려고 하자 김기옥이 말했다. 불 끄지 말어 얘. 아가 무서합니다. 날이 겠다. 씻은 듯이 겠다. 김 선장의 쑥뜸 덕분인지 뒷목의 통증도 날씨와 똑같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하늘과 바다는 똑같은 빛깔로 푸르렀다. 영주를 주희가 다니는 학교에 넣는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 신양호를 타고 거금도까지 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갔다. 그런데 주희 엄마가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다.
왜 안 들어가십니까? 지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얘.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가 봐 얘. 의사소통은 전혀 지장이 없고 얘. 다른 신체 부위도 아무 이상 없어 얘. 그런데 남들은 그게 아닌가 봐 얘. 이내 서러움이 복받쳤는지 돌아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학교는 한이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교생이 딱 20명 남짓한 작은 학교여서인지 금산초등학교 교장은 친절했다. 교실로 들어가던 영주가 소리쳤다. 아저씨, 안녕히 가셔요. 나는 남쪽 바다 푸른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래요. 아저씨, 다음에 꼭 놀러 와야 되니다. 영주가 소리치자 주희도 소리쳤다. 꼭 놀러 오셔요. 이. 주희가 소리치자 사방에서 아이들이 나타나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또 오셔요. 또 오셔요. 꼭 오셔요. 소리는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타고 운동장을 넘고 선착장을 넘어 바다로 퍼져나갔다. 공중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고흥섬이야. 영주 고모가 여기 살아. 영주 데리고 와요. 아내는 결심이 선 듯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건 한이다. 아,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여기 학교에 넣었거든. 데리고 오라니까? 여기 학교가 너무 예뻐. 아이들도 예뻐. 영주 고모도, 영주 고숙도, 영주 사촌 동생도 다. 영주는 이런 데서, 이렇게 예쁜 데서, 이렇게 예쁜 사람들 옆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돼. 여기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환경이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남쪽 나라 푸른 바다. 아니, 남쪽 바다 푸른 나란가? 여기 그런 데야. 그런 데라고. 당신 또 술 먹은 거야? 어디 아파? 아니야. 술도 안 마시고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난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는다. 섬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구려. 그곳이 정말 푸른 나라인지 검은 나라인지. 아무 소리 말고 영주 데리고 와요. 아닌 게 아니라 영주 두고 당신 혼자 오면 내 마음도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졌다. 신양으로 가는 버스가 왔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 걸 김기옥이 정지시켜 놓고 있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인사를 하기 전에 준비해뒀던 돈을 꺼내 김기옥에게 꺼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아주 많이 고마워 예. 대접도 못 해드리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가야 할 버스도 그냥 보낸 김기옥이 녹동으로 가는 선착장에서 한에게 절을 하고 나서 손을 흔들었다. 영주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초토화가 되었다. 월간 잡지에서 섬을 취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곳은 연홍도였다. 연홍도여야만 했다. 영주는 이제 6학년이 되었을 것이다. 키도 마음도 많이 컸을 것이다. 내려가는 길에 봉화에 들렀다. 영주가 살던 집은 1년 새 묵정밭이 되어 있었다. 원래가 국유지였던 땅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말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내친 김에 황새골까지 들렀는데 그곳은 원래도 세 채밖에 없는 집들이지만 그 세 채의 집마저도 흔적도 없었다. 낙엽송이 빽빽하던 산줄기가
벌건 황토를 드러내놓고 쭉쭉 갈라져 있다. 여기 살던 그 노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랫마을로 내려왔다. 위에 살던 노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태풍에 마카집이 실리갖고 그 집 영감님이 실리가 인자 할머니 혼자 떼작떼작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가고 없더래요. 말을 전하는 아랫마을 노인의 집도 물이 찼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좀만 기다리마. 보상금도 나오고 한다는데 남 신세 지기 싫어가 아예 죽었는 동 살았는 동. 김 노인은 죽었다. 흙더미와 함께 휩쓸려온 낙엽송 등걸이 김 노인의 집을 덮치고 김 노인을 덮쳤다. 혼자 남은 안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도회의 자식들에게 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는 자고 할머니가 어디 더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되었다. 그래서 또 예전에 하던 대로 산을 빗기는 것이다. 베어낸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 베어낸 자리에 감자를 심고 서숙을 심으러 할머니가 떠난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 것이다. 산은 무너졌어도 바다는 무사할 것이다. 바다는 파도 한 번 치고 나면 씻은 듯이 고요했으니까. 바다는 바다에 사는 김선장은 웬만한 바람,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 없었으니까. 하는 녹동을 향해 차를 몰았다. 밤을 새워 차를 몰았다. 드디어 거금도 선착장이 저만큼 보였다. 1년 전 그곳을 떠나오던 때의 아침처럼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혹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영주와 주희가 나란히 손을 잡고 학교로 오고 있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주시했다. 그때 누군가가 아른 체를 했다. 금산초등학교 교장이었다. 웬 낯선 사람인가 했더니 혹시 작년에 김영주라는 아이 전학시키러 오셨던 분 아니신가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 마다요. 좁은 고장이라 외지 사람은 금방 알아보지요. 그런데 혹시 연홍도 들어가실랍니까? 왈칵 반가워하다가 교장의 얼굴에 차츰 어둠이 깔렸다. 예, 그런데 연홍도 아이들이 안 보이는군요.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인. 김 선장이 말입니다. 전 해상에 태풍 루사 경계경보가 내린 밤에 말입니다. 도선 운항 시간이 끝난 밤 12시 신양서 데리러 오라는 연홍도 주민의 전화를 받고 연홍도에서 신양으로 건너오다가 말입니다. 사고입니까? 배가 뒤집혀 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온다. 가족들은요? 암만 기다려도 연홍도 아이들이 안 보이죠이. 얼마 전에 섬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고요잉. 그 자모님이 장애인인데 거기다가 조카까지 책임을 져놓아가지고. 영주는 섬에 없다. 남쪽 바다 푸른 나라에 영주는 없다. 아침 햇살 속에서 꼭 다시 오라고 소리치던 아이들의 함성도 없다. 그렇다면 영주는 어디로 갔는가? 김기옥은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그때야 영주가 소리치던 것이 생각났다. 아저씨, 나는 남쪽 바다 푸른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래요. 그렇다면 영주는 제 고모를 따라 그 나라, 그 푸른 나라로 갔는가? 돌아서는데 문득 바다가 검다. 공선옥 작가의 남쪽 바다 푸른 나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주인공 한이 할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된 영주를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주는 언젠가 취재로 만난 한을 스스럼 없이 대하며 잘 따르고요. 한은 어린 영주를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에 망설입니다. 결국 어렵게 찾은 영주 고모가 영주를 선뜻 맡겠다고 나서고 한은 선량한 고모 내외를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후 한은 생계를 책임지던 고모부가 이 태풍으로 사고를 당해 죽고 영주가 또다시 고모와 함께 살 곳을 찾아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쪽 나라 푸른 바다의 인물들은 참 선량하네요. 어린 영주를 비롯해서 어른들 모두 버겁고 힘겨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황량한 집에서 살면서도 영주를 맡겠다고 말하는 그 친척 노인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영주를 친자식처럼 품에 안는 고모는 모두 선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입니다. 영주를 맞지 않겠다고 했던 한의 아내도 나중에는 영주를 꼭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요. 가난하지만 소박한 꿈을 안고 사는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작가는 가난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